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10시 새로운 사연을 읽어드리는 담비예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 일부를 각색하여 소개하고 있죠.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48살 박진수입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지점장으로 일하며 16살 딸 소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소은이라는 보물을 얻었죠. 그리고 지금은 김선영과 재혼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은 42살로 조용하고 정숙한 성격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소은이와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재혼 후 첫 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선영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알아봐서 만들어 주었죠. 소은이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선영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소은이가 어느 날 저녁 이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첫 번째 결혼 실패 후 몇 년간 느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도 집에 돌아가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지점 직원들도 제가 밝아진 것을 알아차릴 정도였죠.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선영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며 서둘러 문자를 삭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외출도 예전보다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 장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 손에 든 쇼핑백이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냉장고에 무엇을 샀는지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했는데 그날은 그냥 쇼핑백을 구석에 두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결혼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선영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소은이는 그런 선영의 변화를 저보다 더 빨리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제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참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일시적인 적응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더 지나면서 선영의 이상한 행동들이 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핸드폰을 다루는 모습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평소에는 핸드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화면을 자주 확인했어요. 그리고 문자가 오면 서둘러 읽고는 곧바로 삭제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는 지점 운영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선영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 감돌았습니다. 선영이 저와 대화할 때도 어딘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지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핸드폰을 깜빡하고 두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때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의 일부분이 제 눈에 들어왔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기훈이라고 되어 있었고 메시지 내용은 분명히 이상했어요. 미안해, 오늘도 당신 꿈을 꿨어. 나 아직도 사랑하나 봐.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죠. 선영이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소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텐데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선영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찾더니 화면을 확인하고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었어요? 아,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선영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선영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과연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첫 번째 결혼해서 이미 한 번 실패를 겪었는데 또다시 같은 상황에 놓인 건 아닐까요? 그 기훈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선영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선영의 행동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문자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선영이 매주 수요일마다 자원봉사를 한다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자원봉사를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깔끔한 모습이었죠. 옷에 음식 냄새나 다른 냄새가 전혀 배어 있지 않았고 화장도 처음 나갈 때와 똑같이 말끔했습니다. 선영 씨, 오늘 자원봉사는 어땠어요? 아, 그냥 평소처럼요. 어르신들께 식사 배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영의 손에는 음식 냄새는커녕 비누 냄새조차 나지 않았어요. 진짜 배식을 했다면 적어도 손에 무언가 냄새가 배어 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선영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재혼 생활에 대한 꿈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거든요. 소은이도 선영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소은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아빠,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은이는 선영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선영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점장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익숙했거든요. 직원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파악해야 매장 운영이 원활해지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아내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일찍 퇴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선영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물론 이런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이 의심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선영은 평소와 같이 자원봉사를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선영이 향한 곳은 자원봉사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모텔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선영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빠르게 뛰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처 벤치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약 3시간 정도 모텔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죠.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선영에게는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선영과 그 남자가 모텔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선영의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밝은 미소가 떠 있었어요. 집에서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절대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죠. 그 남자는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다정한 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영상과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차량 번호까지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수많은 감정들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 배신감,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이미 한 번 상처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소은이 때문에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딸이 또다시 가정의 파탄을 목격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여보, 일찍 왔네요. 저녁 곧 준비될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목소리가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오늘 자원봉사는 어땠어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영이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네, 오늘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바빴어요. 그런데 보람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선영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영의 배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영의 배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했죠. 첫 번째 결혼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했어요. 차량 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점에서 알고 있던 보험 설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의 신원이 밝혀졌죠. 이름은 이기훈이었고 나이는 4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선영의 전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전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의 결혼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는 이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저는 사설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서글펐지만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탐정은 일주일 만에 상세한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기훈은 과거에 보험 설계사로 일했지만 현재는 무직 상태였고 이혼 후 사업 실패로 파산까지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선영이 저와 결혼한 직후부터 기훈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있었고, 때로는 큰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벌어서 가정에 보탠 돈이 결국 다른 남자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소은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딸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나 봅니다. 괜찮다, 소은아. 아빠가 처리할게. 저는 딸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선영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었거든요. 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절차와 관련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했어요. 특히 선영이 유책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금융거래 내역 등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저는 마음이 조금 더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나니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명확해졌거든요. 변호사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영이 전 남편에게 돈을 송금한 기록들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소은이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직 16살밖에 되지 않은 딸에게 이런 복잡한 어른들의 문제를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은이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리하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을 챙겨주고 밥을 떠주었지만 저는 그 모든 행동들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마워했던 선영의 정성이 이제는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소은이도 눈치를 채고 있는 듯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죠. 소은아, 아빠와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딸을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은이는 이미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빠,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거죠? 소은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소은아. 아빠가 확인해 봤는데 선영 씨가 전 남편과 계속 만나고 있었어. 소은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제대로 처리하세요. 저는 아빠 편이에요. 딸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소은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첫 번째 이혼 때도 소은이는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을 겪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준비하고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특히 선영이 기훈에게 송금한 내역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왔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선영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자원봉사를 간다며 나가고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행동들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죠.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변호사와의 상담도 마쳤습니다. 이제 선영과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냉정하게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이혼에서 배운 교훈이었거든요. 어느 목요일 저녁 선영이 평소처럼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과 제가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들고 있었죠. 선영은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선영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남남이 된 상태였거든요. 선영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저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기훈 씨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들킬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기훈 씨가 누구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증거 사진들을 차례대로 내려놓았어요. 모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 손을 잡고 걷는 장면, 그리고 기훈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서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그제서야 선영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기훈과의 이혼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고 실제로는 아직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저와의 결혼도 기훈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선영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용서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들킨 후에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선영에 대한 이혼 청구였죠. 모든 증거 자료들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어요. 특히 선영이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남자에게 돈을 송금한 기록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소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했죠. 선영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소은이도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는데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선영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었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서도 선영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게 되었죠. 소은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당연히 모두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선영은 판결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거든요. 오히려 법이 정의를 실현해 주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이혼에서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기훈은 선영의 몰락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되자 연락도 끊어버렸다고 들었어요. 결국 선영은 모든 것을 잃게 된 셈이었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소은이와 함께 작은 동네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프랜차이즈 지점장 일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선영에게서 받은 위자료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동네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카페도 예상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었어요. 소은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저도 여유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과 배신이 없는 단순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소은이의 17번째 생일날, 저는 직접 만든 케이크를 앞에 두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은아, 사랑은 용서일 수도 있지만 배신은 절대 용서가 아니란다. 소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녀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